2024년 5월 15일 아침,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앞바다는 늘 그랬듯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죠. 그물을 끌어당기던 어부챔다라는 평소보다 훨씬 묵직한 장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커다란 물고기라도 잡았나 싶어 선원들과 함께 소리치며 그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사람의 팔 하나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청년 한 명의 시신이 잔뜩 부푼 채 그물에 걸려 있었는데 옷은 이미 찢겨 너덜너덜했고 손목에는 밧줄이 아직도 감겨 있었습니다. 챔다라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현장에 도착한 당국은 이어서 밀려오는 다른 시신들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아누크빌의 바다는 끔찍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총 39구의 시신이 인양되었지만 배가 침몰한 흔적도 구조 요청 신호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되었고 그 평온했던 새벽은 2024년 캄보디아 해역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인양되자마자 시아누크빌의 해상구역 전체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프레아 시아누크주 법의학 센터로 옮겨져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바닷물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차가운 실험실에서 밤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각 시신마다 하나씩 번호가 붙여졌고 발견 위치, 인양 시각, 그리고 외부 상태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가 나오자 수사팀 전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이는 최소 사흘에서 닷새 전에 사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 한 명에게도 익사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폐 속에는 물이 없었고 주변에 선박 충돌 자국이나 파편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법의학자 한 명이 시신 하나의 옷을 뒤집어 검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접고 썩은 천 안쪽에 작은 비닐 주머니 하나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 가족사진,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는데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시신들을 계속 조사하자 여러 구에서 동일한 비닐 주머니가 나왔고 역시 한국인들의 신분증과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순한 해상 사고라는 가설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금 외국인이 연루된 대규모 연쇄 살인 사건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밀 부검 결과가 공개되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 몸에서 가슴과 등 부위에 첨상이 발견되었으며 사망 전 결박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시신은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구군되거나 고문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탄환의 각도와 발사 거리로 볼 때 이들은 바다에 버려지기 이전에 이미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상부에 보고된 문서에는 붉은 잉크로 짧고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몰 사고가 아니다. 학살이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특별 중대 형사 사건으로 공식 분류되었습니다. 단순한 해상 발견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튀오듬 속 장관의 얼굴에는 회의실 조명이 비쳤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범죄 조직의 그림자라는 것을.
서른안구의 시신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법의학 실험실 안에서는 여전히 팬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 캄보디아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인인가? 캄보디아 해상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31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두 나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놈펜의 작은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아누크빌에서 막 전달된 현장 사진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시신들, 그리고 한국 신분증이 담긴 비닐봉투들. 캄보디아 왕립 경찰 속체 소장은 탁자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 혼자서만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범죄입니다. 그날 밤 외교 경로를 통한 긴급 공문이 한국 경찰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온 조직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공조 수사가 요청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다음날 새벽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찰청장이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사구, 사이버 수사구, 국제협력과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몇 시간 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지휘는 국경을 넘는 범죄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한 박상현 경정이 맡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예리하며 미세한 단서 하나로도 범인을 추적해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사본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31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왜 그들이 캄보디아에 있었는지 밝혀내라. 박 경정의 지휘 아래 각 부서가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은 최근 석 달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관광 혹은 자유노동 형태로 출국한 인원들이 집중 대상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국은 해외 취업 알선 온라인 커뮤니티와 불법 브로커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부검 기록, 인양 위치 좌표,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품을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긴급히 국경인 목바위 검문소에서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30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회의실이었지만 공기는 숨 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자료와 현장 사진이 빼곡하게 펼쳐졌습니다. 해상 이동 경로 지도, 의심 인물 명단,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 지도의 시아누크빌 해역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화살표는 한국에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복잡한 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그 경로는 과거에도 인신매매 및 위장 취업 알선 조직들이 이용했던 길이었습니다. 박상현 경정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폭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한국인이 사라질 겁니다. 캄보디아 측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하나의 특별공조 수사본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보는 보안망을 통해 공유하고 역할은 명확히 분담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법의학과 현장 수사를, 한국은 신원 확인, 자금 추적, 그리고 브로커 망 수사를 담당합니다. 회의는 정오 무렵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일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 숨어있는 범죄 제국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프놈펜과 서울 양쪽에서 동시에 긴급 보고서가 서명되었습니다. 협력 문서의 한 줄이 붉게 밑줄 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경찰이 손을 맞잡고 캄보디아 깊은 바닷속 31명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구의 시신이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되자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피해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십 개의 수사팀이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자녀가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한 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의학 감식 사진을 들고 가족들은 떨리는 손으로 목의 점이나 오래된 팔찌를 보고서야 자녀를 확인했습니다. 한노모인 박미경 가영씨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며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준이에요.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 지 2달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이처럼 이어진 수많은 증언을 통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31명 모두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이들이었고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직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은 쉽고 급여는 높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이른바 채용 담당자들은 해외 기업의 대리인이라고 속이며 서류 준비와 항공권, 숙소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누크빌의 현대식 사무실과 고급 리조트 사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몇몇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모집 수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곧 기회의 낙원으로 갈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그 누구도 약속된 사무실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높은 담장과 전기 울타리, 무장 경비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둘러싸인 폐쇄 구역으로 곧장 끌려갔습니다. 휴대전화, 여권, 신분증은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도 고객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빽빽하게 늘어선 컴퓨터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라인 도박, 가짜 투자 사이트, 각종 사이버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적을 못 채우면 폭행을 당했고 말대꾸하거나 저항하면 독방에 갇혀 굶주림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습니다. 몇몇은 한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 보내줘요. 처음엔 단순한 개인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3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직전 피해자들 대다수가 몸값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금액은 3,000에서 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돈을 내야만 그곳을 떠날 수 있었고 돈이 없으면 다른 구역으로 팔려가거나 폭행당하고 무기한 감금되었습니다. 박산현 경점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명단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얼굴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떠난 이들이 이제는 법의학 보고서 속 이름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에 희생된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관들도 주민들로부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에 수십 명의 외국인이 감금돼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느캄 특별수사본부는 결심했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인신매매 조직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31명의 희생 뒤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갇혀 사는 곳은 거짓된 낙원. 일은 쉽고 돈은 많다는 약속이 단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하느캄 합동수사본부는 핵심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명의 여행을 조직한 사람은 누구인가? 피해자 가족, 친구, 그리고 알선업자들과 접촉했던 여러 사람의 진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재원. 별명 늑대 김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재원은 50살 전후의 한국 국적 남성으로 과거 국제노동중개업체에서 일했지만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수년 전 허가가 취소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취를 감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국제채용 전문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투가 부드러웠고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것처럼 보였으며 항상 인맥이 넓은 사람인 척 행동했습니다. 지원자들을 만날 때면 시아누크빌의 고급 건물 앞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해외 기업이 지사를 설립 중이며 자신이 그들과 협력 관계라고 자랑했습니다. 점잖은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 덕분에 그는 해외 취업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신뢰를 순식간에 얻어냈습니다. 모든 거래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수수료를 김재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고 합작 회사 로고가 인쇄된 가짜 계약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푸놈펜행 비행기를 타도록 안내받았고 공항에서 누가 맞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 보안 데이터를 대조한 경찰은 소름 끼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60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 조직이 사용한 동일한 이동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바로 늑대 김이 있었습니다. 박상현 경점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취업 알선업자가 아니라 국제 인신 매매 조직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은 김재원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회사도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부하들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암호화된 메신저로만 연락했습니다. 입금받은 계좌는 모두 제3자 명의였고 돈은 몇 시간 내에 인출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사이버안전국이 추적에 협조한 결과 수십 개의 가상 계좌가 동일한 지역, 즉 캄보디아 국경 인근으로 자금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흔적이 늑대 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다시 살펴본 경찰은 그가 7년 전 허위 해외 취업 사기로 지명 수배자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뒤 그는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막대한 돈과 관계, 그리고 잔혹함을 무기로 김재원은 시아누크빌 지하 세계의 실력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는 호화저택에서 거주하며 무장한 부하들과 사설 차량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 경비원부터 지역 관리자까지 돈으로 매수하며 모든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그곳으로 끌려온 피해자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어 팔리거나 교환되거나 혹은 온라인 카지노 강제 노동에 투입되어 그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늑대 김이라는 별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혈했고 거래 현장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서슴없이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단지 가격이 매겨진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젊을수록 통제하기 쉬울수록 더 비쌌습니다. 그렇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시아누크빌 앞바다에서 발견된 무명 시신들로부터 시작된 수사는 결국 진짜 배후에 닿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법을 아는 듯 보였지만 내면은 짐승과 같은 남자, 늑대 김이 지배하는 정교한 범죄 제국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31명의 목숨과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배후. 김재원 즉 늑대 김을 추적하는 것. 모든 단서가 늑대 김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특별수사팀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진도, 전화번호도, 위치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도상에서 증발한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내부회의에서 박상현 경정은 데이터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야 합니다. 범죄자가 지울 수 없는 것은 돈의 흐름뿐입니다. 즉시 그는 사이버 보안국과 첨단 범죄 대응팀인 네이공호와의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금융기술 전문가 그룹이 투입되어 가상 자금 흐름 분석 장치와 거래 추적 서버를 들고 현장에 나섰습니다. 첫 데이터가 화면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수백 건의 소액 거래, 각각 50만 원에서 200만 원 규모. 내용은 서류 수수료, 비자 비용, 캄보디아 항공권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합법적이었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팀이 거래를 하나로 연결해보자 모든 거래가 여러 은행이 흩어져 있는 동일한 계좌 집합으로 모이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계속할수록 자금 흐름 구조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작은 금액들이 모여 서너 개의 중간 계좌를 거쳐 이동하고 각 계좌는 몇 시간만 돈을 보관한 뒤 다시 나눠 다른 곳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의 모든 금액이 국제금융통제가 느슨한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계좌에서 끝났습니다. A공호의 한 전문가는 화면 속 복잡한 차트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인 자금 세탁 시스템입니다. 흔적을 지우도록 설계된 구조예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박경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김늑대뿐이다. 조사를 더 진행하던 중 팀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 중간 계좌 중 실제 존재하는 계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이준호, 34살. 과거 밀수와 도박 전과가 있으며 현재 베트남과 연결된 국경 도시 장방 산업 단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이준호가 특정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자주 인출하며 중개 수수료로 송금된 금액과 시점이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경점은 분석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됐다. 그를 잡으면 전체 조직의 문을 열 수 있다. 같은 날, 특별수사팀은 감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밀요원팀이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현지 인력과 협력했습니다. 통신기술자로 위장한 그들은 의심되는 턴 주변에서 거래와 이동을 감시했습니다. 그 사이 지휘본부에서는 자금 흐름 차트가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화살표들이 계좌 사이를 쉬지 않고 이동하며 살아있는 네트워크처럼 보였습니다. 한 금액이 사라지면 다른 금액이 나타났고 그 정교함에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 인신 매매 시스템 전체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돈은 뒤늦게 제국의 혈액과 같습니다. 박 경점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자금 흐름을 끊지 못하면 모든 수사 노력은 무의미하다. 지금 실제 신분을 쓰는 유일한 이준호가 돌파구다. 자금 추적은 큰 발견으로 끝났습니다. 광범위한 가상 네트워크 속에서 작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연결고리만 건드리면 뒤늦게의 암흑 제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을 확인한 후 한흑함 공조 수사팀은 이것을 김득대라는 거대한 조직망에 닿을 수 있는 첫 번째 연결고리로 판단했습니다. 은행 자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거래 기록 등 모든 정보는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짬방 산업 단지 옆 현금 자동 입출금기 한 대. 수많은 중개 수수료가 이곳에서 인출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2024년 5월 23일 박상현 경점은 직접 특별수사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협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지휘부에는 그 진짜 목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잠복팀은 의심단 주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트럭 안에서 쌍안경으로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국경지대 한낮 기온은 38도에 육박했고 땀으로 등은 흠뻑 젖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박자만 늦어도 중요한 연결은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5월 25일 오전 9시 10분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가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낡은 오토바이를 한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주위를 살핀 후 카드를 넣었습니다. 멀리서 잠복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용한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확인. 이준호. 행동 준비. 남자는 연속으로 3번 현금을 인출하고 재빨리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돌려 떠나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2명의 수사관이 뒤에서 돌진했습니다. 한 명은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를 막았습니다. 모든 것은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깔끔하게 제압되었고 얼굴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닌섬 경찰서로 압송될 때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색에서 경찰은 2장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카드, 인명 메시지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압수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는 그가 지속적으로 거래 코드 메시지를 받고 돈을 인출해 국경 건너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준호는 도박과 밀수 전과가 있었고 국경 지역을 떠돌며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이라는 사람을 위해 돈을 찾아줬을 뿐이라 주장하며 정체는 모르고 인출건마다 5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송금 시점과 거래 데이터를 대조하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낸 수수료는 단 몇 시간 후 이준호에 의해 인출되었습니다. 박상현 경점은 보고서를 읽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다.
김늑대의 금융운용을 담당하는 오른팔이다. 이준호 체포는 수주간의 김 조사 끝에 수사팀이 거둔 첫 성과였습니다. 그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지만 이 연결고리가 바로 전체 지하 조직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가 서울로 전송되자 지휘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흐릿한 자료를 쫓던 수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살아있는 증인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증인은 김늑대가 인신매매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첫 단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이후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024년 5월 25일 오후 떠인인성 경찰청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 뒤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체포된 이준호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신이 단순히 대리 출금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며 거래 자금의 출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그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 뒤 인출 과정을 기록한 쾌슬외로 텔레비전 영상. 31명의 한국인 피해자가 연락이 끊길 시점과 일치하는 송금 내역 그래프. 그리고 수염이 있는 남성 김재원. 즉 김늑대와 함께 찍힌 사진이 그것이었습니다. 수시간의 침묵 끝에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 씨를 위해 돈을 인출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제금융 업무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인출 성공 시마다 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락자는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암호화 메신저로만 메시지를 보내며 항상 미스터 K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차례 거래 후 그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사업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는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래 코드를 휴대전화로 받은 후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목바위 국경 근처의 약속 장소로 가져가 김재원의 측근에게 전달했습니다. 매주 서너 번에서 5번 거래를 수행했으며 총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송금자들은 나중에 피해자 가족으로 확인되었는데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돈은 모두 김늑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준호는 오래전부터 의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보낸 봉투 안에서 젖은 한글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이걸 읽으면 제 어머니께 말해주세요. 저는 감금되어 있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자신이 무엇에 가담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체포되기 며칠 전 김재원은 이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끝내. 메시지 모두 지워. 캄보디아에서 상환이 발생했어. 이준호는 상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말은 후에 김재원이 체포 위험을 인식하고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현금 전달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인출 후 그는 캄보디아 남성에게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름은 아무도 몰랐고 모두 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김재원은 계좌, 중간 인물, 일정 등 모든 것을 원격으로 통제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냉정하며 누구도 믿지 않는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즉시 연락이 끊긴다.
결국 이준호는 김재원이 시아누크빌 특수구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자랑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구역으로 팔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사관들은 이준호가 피해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돈 때문에 계속 협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의 자백은 조직의 전체 운영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가짜 계좌로 돈을 수금하며 베트남 국경에서 중계 후 캄보디아 김재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양국 경찰은 이를 단순한 자금 세탁 사건이 아닌 국제 조직적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인명으로 보였던 중개인 이준호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김늑대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 사업가였으나 캄보디아로 도피해 중국 갬블링 조직과 연결되었고 국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젊은 한국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몸값을 갈취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모든 자금과 생명을 원격으로 통제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그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만약 그를 빨리 잡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말에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단계가 가장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늑대는 체포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단 한 걸음이면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본부는 국제공조체포 작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함원작전이라는 코드네임으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가 모든 사실을 고개 숙여 자백한 후 하늘 캄보디아 합동수사본부는 공식적으로 최고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김재원, 별명 김늑대, 시아누크빌 해역에서 한국인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련의 범죄 뒤에 있는 장본인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김재원이 초기 의심대로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지 않고 이미 캄보디아 내륙으로 이동해 프놈펜 교외의 2층 빌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금융 및 인력 운영의 중심지로 시아누크빌 온라인 카지노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급 보고서는 당일 밤 캄보디아 내무부와 대한민국 경찰청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캄보디아 특수부대 사령관인 속 장군과 한국 측 수사본부장 박상현 대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감이 가득한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재원을 생포하고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속 장군은 일몰작전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비밀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름은 작전 실행 시간이 새벽 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그리고 범죄와 정의의 경계라는 의미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계획은 캄보디아 특수부대 요원과 파견된 한국 경찰 3명을 포함한 12명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들은 김재원 계좌와 관련된 최근 통신, 교통 카메라, 위치 데이터, 네트워크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5월 25일 밤, 작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재원의 보조 전화가 프놈펜 서부 교외에서 신호를 송출했으며 도심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드문드문 주택과 외국인 투자자 빌라, 불법 카지노 거물들의 저택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비밀 정찰팀은 현장에 도착해 전력 점검을 위장했고 보안 기술자들이 특수 장비로 빌라 주변 카메라를 스캔했습니다. 그들은 3m 높이 담장과 수십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두 겹 철문, 최소 4명의 경호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김늑대가 내부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25일 밤,
목표에서 3km 떨어진 버려진 창고에서 캄보디아 특수부대는 섬세한 지형도를 작성했습니다. 경비 위치, 탈출 경로, 침투 지점까지 빨간 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박상현 대장과 속창군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며 공격 시각을 오전 4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실수만으로도 뒤문 지하 통로나 차량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오전 3시 지휘소는 고요했습니다.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지도 위 희미한 불빛과 무전기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선두 정찰팀은 물류 차량으로 위장해 모퉁이에 정차했고 다른 팀은 거리 청소 인력으로 위장해 빌라 서쪽을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기술팀은 반경 200m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신호를 교란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4시 18분을 가리키자 속창군은 명령했습니다. 알파 발동. 즉시 도립팀이 외부 문을 부수었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마당에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내부에서 몇 명의 부하가 총을 들고 뛰어나왔지만 몇 초 만에 제압되었습니다. 정문이 강하게 밀리자 특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손전등이 밤을 훑으며 경찰이다. 무기 내려 라는 외침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서 김재원은 휴대전화를 쥔 채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대기 중인 두 번째 특수부대와 마주쳤습니다. 사방으로 포위된 그는 멈칫했고 눈은 크게 뜨이며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수십 명의 목숨을 좌우했던 뒷늑대는 손전등 불빛 속에서 떨고 있는 중년 남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작전은 3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위조 서류, 캄보디아에 억류된 피해자 명단, 현금, 계좌 장부, 탄창이 장전된 권총 등 다량의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봉인되어 프놈펜 수사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재원을 태운 차량이 빌라를 떠날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첫 햇살이 텅 빈 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속창군은 박상현 대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황혼은 끝났다. 하지만 정의의 새벽은 이제 시작이다. 밖에서 긴 밤을 보낸 군인들의 몸은 지쳤지만 눈에는 믿음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2주간의 추적 끝에 희미한 흔적이 결국 목표를 향하게 한 것입니다. 3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범인은 마침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김재원 체포로 하느 캄보디아 간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자금 세탁 조직은 공식적으로 와해되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캄보디아 전역의 고임금, 가벼운 업무 현장에 억류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드러냈으며 후속 구조 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길고 힘든 범죄와의 싸움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을. 이제 김늑대라는 이름은 반지 수사 기록 속의 마침표이며 일몰리라는 암호명 아래 단 한밤의 작전으로 끝맺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함원 작전 이후 김재원 일당은 캄보디아 보안청 본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양국 군경의 감시하에 그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돈의 흐름, 모집 자료, 부하들의 진술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김재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자금 세탁, 강제 노동 조직의 우두머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채무 압박, 강제 노동, 쓸모없는 사람 처리를 직접 지시했으며
이 중 시아누크빌에서 발견된 31명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양국의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김재원은 목바위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가 보안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와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김득대의 얼굴은 홀쭉해지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짧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몫입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재원과 11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피해자 가족, 기자, 캄보디아 경찰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법원 밖에는 희생자 31명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였고 각 사진 앞에는 흰 꽃다발과 반쯤 탄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로 된 복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선명히 들릴 정도로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김재원이 법정으로 이끌려 들어올 때 그는 회색 수감복을 입고 느리게 걸으며 시선을 낮췄습니다. 한때 냉혹했던 두목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감 생활로 지쳐 늙어버린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석 앞에 서서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요. 젊은이들이 가벼운 일과 높은 급여라는 허황된 약속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꿈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뒷줄에 앉은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중 민준의 어머니 박미경 씨는 주머니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젊은 경찰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위조 서류, 송금 장부, 가짜 일자리로 팔려간 피해자 명단 등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부사안이 좌석에 앉아 조용히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셋째 날,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재원에게 사형, 3명의 공범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8명에게는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듣고 김재원은 눈을 감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가족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고 단지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무거운 감정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재판 이후 한국과 캄보디아 언론은 일제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들이 슬픔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존경을 나눴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고 사건 지휘관 박상현 경점은 카메라 앞에서 단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잡기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 일주일 후 시아누크빌에서 발견된 31명의 시신을 기리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잔잔한 파도, 희미한 햇살, 맑은 하늘, 수십 송이 흰꽃이 바다에 띄워져 물살을 따라 멀리 흘러갔습니다. 박미경 씨는 흰 국화를 바다에 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잡혔단다. 마음 놓아도 돼.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규칙적으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김재원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양심을 깨우는 사건이라 부르며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가벼운 일, 높은 급여라는 약속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이 줄지어 시행되었고 지역 내 여러 나라가 국제체험단체를 강화하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잃어버린 이들을 잊지 않는다. 오늘날 캄보디아 해상파도는 여전히 부드럽게 해안에 밀려옵니다. 그곳에 31명의 젊은이가 안식하며 미완의 꿈과 마지막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하늘 속에서 파도와 바람이 이렇게 전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는 욕망이 지옥으로 가는 덫이 되지 않게 하라. 인간의 욕심은 끝없는 나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침내 정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깊은 바다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 기억시키리라. 잘못된 약속 하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진실과 선한 마음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